네, 저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읽어보았습니다. 자, 칸트가 살았던 18세기에는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자연과학, 증명되어야 되고 발견되어야 되고 확실한 이런 자연과학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년 동안, 중세 천년 동안 이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런 형이상학이 그런 형이상학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었다라고 칸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신, 영혼, 세계 전체에 대해서 이런 합리적인 형이상을 지향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 현 시점에서의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런 자연과학과 모순되지 않도록 형이상학을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쪽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영국의 경험론자인 흉이 나타나서 야, 어떻게 경험도 하지 않은 신을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지식이 경험에 근거했어 라고 이제 주장을 펼친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의 기초인 인과율은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 형성된 거야 라고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과학적 법칙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 우리의 칸트는 흉의 경고야말로 나를 독단적인 잠에서 깨어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형이상학이잖아요. 이 경험적 지식을 무시하고 다만 개념에만 의존하는 이런 성립되지 않은 완전한 고립된 이런 사변적인 이성에 대한 인식,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나를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동일한 대상을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고찰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경험적인 관점, 감각과 지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하지만 이런 생각과 이성이라는 대상인 초월적인 관점으로도 이 대상을 바라봐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인 관점,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물 자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이런 사물 대상에 대해서 칸트는 이런 시간과 공간,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을 다 제도 남아있는 이 대신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인 형식에 의해서 우리의 직감적인 오감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수용하는 능력, 이것을 바로 감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성을 통해서 우리는 표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표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선험적인 12범주라는 인식 체계에 의해서 이런 표상을 어떻게 정보 처리하면서 이 대상 사물을 현상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사과는 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어떻게 현상으로서의 대상으로 우리는 인식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수 지성, 쉽게 말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험적으로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분류 체계예요. 분량과 성질과 이 관계, 양태라는 이 네 가지 범주 체계, 총 12가지의 범주 체계 안에서 우리는 이 경험적으로 이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어. 경험적으로 이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것들은 요 12범주에 의해서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초월적인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처음에는 이런 감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험적인 지성 12범주를 거치면서 초월적인 이성에 이르러서 종결된다. 그렇게 해서 인식이 된다라고 칸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순수 이성의 원리가 무조건적인 통일이에요. 합쳐야 되고 종합해야 되고 이런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이런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적인 것들을 경험적인 것들을 이성은 계속 그것을 넘어서서 통일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통일을 요구하는 경험적 인식과 이 혼동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율배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율배반하면 무엇이 뜨세요? 그쵸. 헤겔의 정반합 이론. 그쵸. 이 이론이 뜨는데 이 칸트와 헤겔은 조금 달라요. 선생님들이 이걸 확실히 짚고 가셔야 되는데 헤겔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의 세상을 살아가. 그런데 반의 세상을 마주하면서 이걸 종합하기 위해서 합을 이루고 또 그게 또 반의 세상이 또 오고 합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절대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야. 이율배반이야. 변증법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칸트는 이 정의 세상과 반의 세상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의 세상과 이 초월의 세상, 이 경험과 초월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점에만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을 때 이율배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내 안에 이미 선언적으로 경험과 초월의 세계가 함께 있고 또 이 안에 같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아예 없는 세상이야.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고정될 때 어떻게? 다른 세상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율배반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질문은 이런 이율배반, 선생님들 이율배반 경험하기 싫으시죠?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불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율배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칸트는 이율배반에 긍정적인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이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전체성과 완벽을 향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초월적인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적인 것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상의 세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상을 만들어서까지 독단적으로 순수 이성을 몰아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율배반은 그렇게 독단적으로 순수 이성을 계속 완벽을 향해서 밀어붙이는 그 순수 이성에 안락사를 하게 하는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째는 이율배반.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이 2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 이 이율배반 속에 우리는 이 이중성 속에 이율배반을 경험하게 되면 조금 관조할 수 있는 초월적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틈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틈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원칙을 규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갖게 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율배반은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과 초월이 함께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 실존의 세계를 살아가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전체성을 이런 이율배반적인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초월적인 이념들과 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초월적인 이념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갖게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가 보면 지성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에 의한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에 의해서 현상들을 통합해서 이런 분량이나 성질이나 관계나 양태라는 범주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하는 것이 바로 지성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성 말고 이성이라는 것은 지성의 규칙을 통일하면서도 더 초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추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리적인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인식에 의해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서 통일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통일시키는 경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뭐가 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전통 정신분석에 말하는 이 프로이트가 발견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 자,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남자아이하고 엄마하고 끈끈해. 그런데 아빠가 이상하게 무서워. 거세 공포가 있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추리적으로 종합하면서 개념을 하나 만든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처럼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초월적인 사고로 통합을 해서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 최고의 인식 능력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순수 이성은 개념을 새로 만들진 않아요. 자, 프로이트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가지고 왔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것을 한계를 초월해서 계속 확장하는 것이 바로 순수 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초월적인 개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에 올라가신 분들 많이 보시죠? 그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요. 야,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저 지평선 끝에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가보면 또 그 뒤엔 뭐가 있을까? 계속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성은 어떤 원칙들에서 출발해서 계속 전제, 그 다음 전제, 계속 끝도 없이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런 이성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도대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적인 사용을 초월해서 계속 이럴 거야, 이거구나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원칙들이 확실해, 정확해, 고정될 때 이 확실하다고 완벽하다고 계속 추구하면서 이게 하나에 고정될 때, 도피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저렇게 대드는 모습만 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네. 이렇게 확실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회귀를 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저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보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네. 질투하는 상황만 봐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걸려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계속 그 고정된 이론에 고착되다 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이 실제는 하나의 상징으로 고정화되고 하나의 상징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고정시키다 보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이성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하고 절대적인 전체성만을 지향해요. 종합적인 통일을 이루길 원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격상시켜가면서도 계속 그것을 주장한다. 자, 그래서 전통 정신분석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정답이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우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왕관을 씌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면 사악한 이성으로 갈 수 있거든요. 히틀러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격상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듯이 이성의 역할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격상시키고 완벽하다라고 하나에 고정되는 순간 어떻게 가상에 의해서 객관적인 실제,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인 것처럼 신기루처럼 만드는 것 또한 이성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이론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고 힘들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성의 특징으로 계속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그거 이상을 그게 거서되고 다른 이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냥 고정되어 있고 하나의 이론에 고착될 때 이런 궤변적인 추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성은 이런 일상적인 가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해 상상적인 확신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계속 우리는 힘이 없고 그냥 졸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졸음으로부터 몸을 지키기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있으나 계속 창조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고 멈춰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회의론적인 절망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독단적인 반항으로 외고집으로부터 어떤 주장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계속 그것이 맞다라고 고정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왜? 순수 이성은 완벽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실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것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집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전통 정신분석에서도 오이디퍼스 컴플렉스 이론을 계속 고정시키다 보니까 그걸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임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이율배반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치유가 안 돼, 임상적으로 해석이 안 돼.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상징이 어떻게 거세되고 찢어지면서 선생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자기심리학이나 이런 대상관계 이론이 새롭게 나온 것처럼 이런 순수이성, 고정되고 고착되고 독단적이고 외고집적인 순수이성의 안락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율배반의 긍정적인 힘이다라고 칸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궤변적인 주장.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닌데도 가상으로 이게 정답이라고 가짜인데 진짜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 이런 변증적인 이런 두 가지의 경기장,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경기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실제가 아닌데 내게 맞아, 내 주장이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 이런 경기장이 막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증적인 경기장에 막이 열리는 가장 많이 열리는 양태가 이런 부부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부부들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안 맞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가족의 이런 이념이나 신념, 이런 이성적인 통일, 완벽을 추구하려는 이런 가족, 원가족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 같이 대상이 만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난 맨날 헌신만 하고 살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세상에서 온 것인지 사고의 형식에서 온 것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성은 우리를 반드시 속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이율배반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초월적인 논리학, 그러니까 지성을 격리하고 이 경험적인 것을 격리하고 이 경험적인 것 이면에 근원에 어떤 사고의 딱 부분만을 포착해서 계속 우리가 거기 집중할 수 있는 초월적인 논리적인 논리학이 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카메라를 바라보면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바라보게, 이 증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경험을 빼고 그 카메라가 찍어대는 그 렌즈 속에 어떤 구조가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이 작동 원리를 봐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월적 논리학의 판단은 이런 긍정과 부정 이런 것들을 그냥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 또한 또 긍정적인 가치 또한 서로 고찰해 가면서 그 밑에 판을 어떤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바로 초월적 논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초월적 논리학 속에서 이런 모순론이 나타나는데 이 모순론 같은 경우는 정립과 반정립 이런 표면으로 드러난 이런 정립과 반정립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작업이 아니라 한쪽에만 치우친 주장이 아니라 이 원리 그 대립 안에서의 그 밑에 나타나는 구조 자체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만 치우쳐서 부정적인 감정만 나온다든지 긍정적인 감정만 나온다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또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의 사유의 고정적인 방식인데 그 밑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현명한 입법자는 이런 소송사건에서 이 곤경에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떤 곤경이냐면 법이 어떤 때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공공의 질서를 보호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런 법이 둘 다 통용하는 이 가운데 이 재판이 어떻게 입법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법안에 결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잘됐구나 이런 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충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은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 자체에 어떻게 상위법의 우선순위를 원칙을 정립하는 이런 비판적인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비판적 작업이 바로 모순론에서 해당하는 작업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외부 관찰자가 되어서 어떻게 궤변적으로 빠져서 자신의 과오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이성의 법, 이런 강제적인 법,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장치로서 이런 이율배반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율배반을 통해서 그런 내가 사변적으로 계속 궤변적 추리에 빠져서 이렇게 가상의 세계를 만들었네, 가상의 개념을 만들었네, 이런 과오를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또 자신의 원칙을 규정할 수 있는 귀한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율배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율배반 앞에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하냐면 경험인 현상들을 하나의 완결된 전체로 자꾸 만들려는 요구를 자꾸 한단 말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성의 특징이에요. 완벽을 추구하고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전체로서의 세계를 사유하는 이런 초월적인 이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개념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세계 개념으로서의 대상이 뭐냐면 경험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 전체로 보는 거예요. 공간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을 전체로 바라봤을 때, 공간을 전체로 바라봤을 때 이런 존재를 이런 전체로 바라보는 이런 우주론적 대상으로 우리가 사유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순수 이성 비판을 제가 읽으면서 진짜 이율배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책은 모든 현상을 이 하나의 절대적인 전체로 사유하도록 이끌면서도 그 전체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판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정답 정하는 거.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이율배반의 세상을 제대로 경험했는데, 이 칸트가 이 이율배반을 얘기하면서 절대적인 통일, 가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절대적인 통일로 나아가려는 이성의 특징 때문에 모순에 휘말려. 그런데 우주론적인 의도,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세계 안에서 계속 완벽을 추구하면서 계속 끝난 것처럼 이성을 성급하게 통합하려고 하는 그 이성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DHD 아시는 것처럼 ADHD 판정받으면 평생 약 먹어야 돼. 아니 그런 세상이 어딨냐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인간은 다양성과 전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부분만 보고 ADHD야 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20살이 돼서 30살이 돼서 40살이 돼서 죽을 때 ADHD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ADHD야 라고 고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런 우주론적인 이율배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우주론적인 이율배반, 이 정립과 반정립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유한성이 있다. 한계가 있다. 반정립에서는 아니야, 무한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계는 단순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자유에 의한 인과성이 필요하다. 아니야, 모든 세계는 법칙에 따라서 생겨. 마지막으로 필연적인 존재자가 속해 있어. 필연적인 존재자가 있어. 그런데 필연적인 존재자가 없어. 존재하지 않아. 자, 여기서 어떤 게 우리가 정립과 반정립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로 고정돼서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 직관의 모든 것을 버리면 어떻게? 이런 긍정도, 부정도, 종합도
할 수 없는 우리 현재 이 시간성 안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계속 고정하려다 보니까 이율 배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칸트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율 배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인식, 이 절대자를 향해서 계속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인 것도 자꾸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순수 이성은 그런 이율 배반적인 어려운 이런 사건들 가운데 계속 한쪽의 부분에 꽂혀있던 우리가 우리 순수 이성 안에 있는 초월적인 심리학이나 우주론이나 신학의 개념을 우리한테 공급해준다. 우리가 이 신학과 우주학과 우주론과 심리학, 개인의 심리학 같은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분에 꽂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미 존재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햇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론에 의하면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이 가시광선 말고도 적외선도 존재하고 자외선도 존재하고 파장으로 전파도 존재하고 감마선도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경험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똑같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주황색, 저 귤이 주황색으로 보이지만 동물이나 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저 귤 오렌지의 색깔은 귤이야 라고 고정시킬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미 내 안에 이런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보지 못하는 그런 대상도 이미 내 안에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런 순수 이성,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이런 순수 이성은 내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심리학, 세계론, 신인론 이런 것들을 나한테 계속 공급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런 거 안 해요. 보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율 배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 이성을, 이런 개념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념은, 초월적 이념은 씨처럼 이미 이성 속에 존재하고 있어. 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 발화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뉴턴이 어릴 때 고립된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관계에서 그렇게 지금 말하면 왕따지 쉽게 말을 하면 그렇게 고립된 상태를 지냈는데 이 뉴턴이 그 유명한 이런 개념들을 낼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이미 내 안에 뉴턴 안에 씨로 발화되지 않고 숨어 있었다. 그 얘기는 지금 선생님들 안에 이런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초월적 이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 씨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율 배반을 통해서 그 씨가 만나면 발화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율 배반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일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뉴턴 같은 경우는 이런 유명한 업적들, 운동 법칙들,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들, 이런 법칙들을 발견하는 시점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율 배반적이게도 흑사병이 확대되면서라고 얘기를 해요. 흑사병이 확대돼서 대학교에서 다시 집으로 왔을 때 그 연도에 발견한 것이 이런 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런 이율 배반 앞에서 공포에 압도되거나 또 덜덜 떨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 압도돼서 하나의 사유에 묶여서 고정돼서 외부에서 넣어주는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사유의 운동을 정지시키고 그런 세월들이 있었지만 이런 칸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경험을 분리시키고 계속 끊임없이 그 원리를 그 밑에서 돌아가는 판을 읽으면서 아까 말한 이런 순수 이성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순수 이성의 그 능력들, 초월적인 이념들을 마주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그것을 통일하면서 어떻게 자신 안에 뿌리를 받고 있던 이런 이념들을 통해서 자신의 제3의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법칙과 규칙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선험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런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율배반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고통 가운데 내 무의식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이런 초월적인 이념들을 마주함으로 인해서 이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또 경험을 초월한 사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형이상학의 기본적인 역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여기 오신 선생님들 모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지금 이 죽겠다고 이 공부를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자,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율배반적이에요. 다 증상이 있고 현상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잡은 상징, 그런 것들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책이라는 상징 붙잡고 계속 끊임없이 무의식 탐구해가면서 일주일에 책 한 권, 2주에 책 한 권 계속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성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초월적인 이념들과 함께 만나면서 정말 제3의 생각지도 않았던 정신분석이라는 세계 생각지도 않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정신분석이라는 세계를 선생님들이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종합입니다. 자, 이것처럼 인간의 인식은 경험에서 시작해서 직관으로 시작해서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고 이념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반짝반짝 별이 있어요. 이런 별을 눈으로 직관하지만 그것이 별자리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별자리가 우주를 만드는구나, 은하를 만드는구나 라는 이념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칸트는 사려가 깊고 탐구심이 있는 사람은 성급하게 이성을 종합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정 기간을 자꾸 자기 자신과 경험을 떨어뜨려 보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성이 계속 종합하고 완전성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이성에 대해서 은밀하고 관찰하면서 정립과 반정립,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밑에 구조적인 흐름, 어떤 판이 돌아가는지를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데올로기 안에서 태어났고 이데올로기 안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상징을 빨리 잡으려고 하고 그런 이성적인 완벽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 불안을 다스려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이율배반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을 사유하고 또 무의식 안에서 정말 초월적인 전체성을 통합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전체성을 통합할 수 있는 귀한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율배반이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삶 속에서도 부정적인 걸 경험하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칸트가 말했는데 이 부정적인 거가 긍정적인 거 이미 내 안에 다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고 통합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는 귀한 선생님들 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